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꽃뱀, 빈대 취급하며 막말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들이 다니는 그룹 회장의 정체를 알게 되자 벌벌 떨어야 했다. 서연 씨의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쏘아보며 의심 가득한 말들을 내뱉었다. 아들에게 빌부터 사는 꽃뱀이라며 구박하기 일쑤였다. 비꼬는 말과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서연 씨는 그저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소박한 모습 뒤에 엄청난 힘을 가진 여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무시당했던 며느리 서연 씨는 대기업 회장일 뿐만 아니라 남몰래 온 가족을 챙기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 편견과 오해가 따뜻함, 인내심,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해소될 수 있는 한국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다. 과연 시어머니는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거나 주변의 이야기 속 인물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날 오후,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골목 입구부터 끝까지 동네에서 가장 착하고 순하기로 소문난 민준 씨가 낯선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한 옷차림, 시어머니 박 여사가 바라던 교양 있는 집안의 딸 같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여자, 서연 씨는 그저 옅은 색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한 손에는 소박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눈가는 오후의 햇살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축축해 보였다. 박 여사의 집은 동네에서도 조금 오래된 빌라였다. 낡은 외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향냄새가 자욱했다. 박 여사는 막 향을 피우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조상님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요즘 것들은 어찌 된 게 근본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우리 집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 하니. 마지막 향을 꽂은 박 여사는 마당으로 나와 휙 둘러보았다. 아들이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핵고개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서연 씨의 작은 가방을 끌고 들어오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도 너무 마음 쓰지 마. 서연 씨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섰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작은 성이지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연 씨는 두 손으로 정성껏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공손히 내밀었다. 바구니를 열자 신선한 과일 향이 퍼졌지만 박 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냥 주방에 둬. 난 또 대단한 사람이라도 데려온 줄 알았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핵 돌아서는 바람에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시선을 떨궜다. 미리 각오는 했지만 서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몇 가지 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다. 식탁에는 박 여사, 민준, 서현, 그리고 우연히 들른 옆집 아주머니까지 네 사람이 앉았지만 가시 돋친 말들은 금세 시작되었다. 요즘 아가씨들은 참 야갔어. 과일 바구니 사올 줄도 알고 말도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속은 어떨지 누가 알겠어? 박 여사는 생선살을 발라내며 흘깃 서연 씨를 쳐다봤다. 눈빛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가득했다. 서연 씨는 말없이 민준 씨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다. 내가 시집 왔을 땐 말이야.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어른들 시중 드느라 정신없었어. 요즘 애들은 손톱에 매니큐어나 바르고 예제차 끌고 다니면서 시집 오려고만 하니. 비웃음과 얄궂음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민준 씨가 뭐라고 하려 하자 박 여사가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틀린 말 했니? 분수에 안 맞는 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너만 고생이야. 서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 여사를 원망하지 않았다.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어쩌면 박 여사가 그녀가 과거에 강남 아파트에 살며 예제차를 몰고 명문대를 다녔지만
진실한 마음 하나를 따라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서연 씨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팔을 걷어붙이자마자 박 여사가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그릇을 확 낚아챘다. 아직 아무도 널 받아들이지 않았어. 남의 집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그릇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서연 씨의 발등까지 튀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고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다. 민준 씨는 당황했지만 그저 어머니의 팔을 살짝 끌어당기며 조용히 그릇을 식탁 위로 모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창문 틈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집 끝에 있는 작은 방에서 서연 씨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낡고 얼룩진 벽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몰랐지만 민준 씨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과 사랑하면 고생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동등한 시선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집의 다른 한편에서는 박 여사가 여전히 불상 앞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다. 입으로는 기도를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었다. 저 여자는 자신이 만나왔던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 조용한 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온갖 막말에도 반항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치 저 아이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애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통제력을 잃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골목 밖에서는 저녁 마시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웃들의 발소리를 따라 개 짖는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날 밤 뒤숭숭한 잠 속에서 누군가는 뒤척였고 누군가는 상처로 지쳤으며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문했다. 자신이 아들의 마음을 반대하는 것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 때문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날 아침 하늘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흐렸다. 동네는 서연 씨가 민준 씨 집에 인사 온 날부터 떠들썩했다. 오늘은 결혼식 날인데도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썰렁했다. 예식장도 축가도 제대로 된 예물 교환도 없었다. 그저 집 뒤뜰에 급하게 차린 몇 개의 상이 전부였다. 동네 해관에서 빌려온 낡은 테이블과 의자 위에는 얼룩덜룩한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안장 옆에는 신문지에 대충 쌓여 낡은 빨간 리본으로 묶인 작은 부케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의 손을 여러 번 거친 듯 색이 발해 있었다. 서연 씨의 웨딩드레스는 빌린 것이었다. 얇은 레이스로 만들어진 하얀색 라운드넥 원피스였다. 몇 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보물을 걸친 듯 소중히 다뤘다. 사진사도 없었다. 민준 씨가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 몇 장을 찍었다. 서연 씨는 슬픔을 감추려 했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의 바람이 자꾸 불어와 눈가를 시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두 모녀가 집 마루에 앉아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딸아, 사랑하면 고생이고 미워하면 그만이다. 우리네 팔자는 참고 견뎌야지. 안 그러면 너만 손해야. 그날 서연 씨는 반박하지 않고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을 알았고 집안 식구 누구도 그녀가 가족 회사를 떠나 풍족한 삶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따르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서연 씨는 사랑이 충분히 크다면 자신만의 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조금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아침 박 여사의 집마당은 평소보다 북적였지만 아무도 크게 웃거나 시끌벅적하게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분위기는 결혼식이 아니라 제사 같았다. 동네 아주머니 몇몇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부채질을 하며 속삭였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거 보니 속도 위반인가 봐. 어머, 저 신부 옷 좀 봐. 꼭 시장에서 파는 기성복 같네. 근데 이상하네. 신부 측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 저 아가씨 부모 없나 봐.
서연 씨는 모든 말을 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입술을 꾹 다물었다. 울지 않은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눈물을 흘려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뒤편 주방에서는 박 여사가 분주하게 상을 차리고 있었다. 사람을 쓰지도 않았고 민준 씨가 친구들을 부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며느리 들여오는 거지. 무슨 황후마마 납시는 줄 알아? 요란 떨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그 잔인한 말은 일부러 서연 씨가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다. 서연 씨는 막 반찬을 접시에 담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체념만이 있었다. 민준 씨의 아버지인 덕수 씨는 아침부터 말이 없었다. 그는 마당 한구석에 앉아 담배를 물고 있었지만 피우지는 않았다. 눈은 서현 씨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가 혼자 큰 쟁반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일어서려 했지만 막 움직이려 할 때 박 여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는 바람에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내 체면 좀 생각해요. 남들이 우리 집이 가난한 며느리 무서워한다고 말하게 만들지 마세요. 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성격을 잘 알았다. 젊었을 때부터 불같았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고 살았지만 마음은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결혼식 피로연은 아무런 신호 없이 시작되었다. 북소리도 음악도 없었다. 그저 서로 식사하라고 부르는 몇 마디 소리가 들리고 모두들 자기 그릇에 코를 박고 먹기 시작했다. 서연 씨는 민준 씨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사람들에게 술을 따랐다.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마치 흠을 잡을 기회만 엿보는 듯 그녀의 모든 동작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저기 육촌 아저씨한테 생선 좀 드려. 멀뚱히 서 있지만 말고. 서연 씨는 황급히 젓가락을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준 씨의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어머, 이 아가씨는 누구네 딸이고 조카야? 왜 우리는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봤지? 혹시 신부 측에서 화나서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숨기는 거라도 있나?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들 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서연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술을 따랐다. 덕수 씨에게 술을 따를 때 서연 씨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한 잔 받으세요. 덕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 고갯짓 하나에 서연 씨는 마치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피로연은 금세 끝났다. 사람들은 차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기념사진 촬영도 하객 배웅도 없었다. 서연 씨는 조용히 그릇을 치웠다. 원피스에는 음식 얼룩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박 여사는 지나가면서 부채를 까딱거리며 말했다. 이 집 며느리로 온 거지 여행 온 거 아니야. 알겠어. 시집 왔다고 앉아서 금 그릇에 밥 먹을 생각 마.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미 익숙하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신혼방에서 서연 씨는 원피스를 벗어 조심스럽게 접어 비닐봉지에 넣고 옷장 구석에 두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져온 유일한 혼수였다. 어머니는 오지 못했다.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약해 멀리 오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연 씨는 원망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았다. 밖에서는 부엌 아궁이에서 불 피우는 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왔다. 박 여사가 저녁 식사를 위해 뼈를 고고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지만 서연 씨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행복이라고 불리는 날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자문했다. 민준 씨가 방으로 들어와 아내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 위에 놓였다.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이방인 취급받는 것에 익숙했다. 그저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딸처럼 대우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마당에서는 덕수 씨가 아직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텐마루에 앉아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시멘트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조용하고 낡아 보였다. 조용히 모든 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혼자 소가리만 할 뿐이었다. 그날 점심, 날씨는 불볕더위처럼 후텁지근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햇볕은 양철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려 마치 뜨거운 팬에 옥수수 알갱이를 던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박 여사의 작은 집은 그 무더위 속에서 숨막힐 듯 조용했다. 오직 마당 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만이 마치 사람들을 대신해 불평하는 듯했다. 서연 씨가 막 부엌에서 밥솥을 드러냈을 때 마당에서 박 여사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밀짚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채소가 가득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어 마치 방금 불쾌한 이야기를 들은 듯했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가 그녀 뒤에서 닫혔다. 이 동네는 정말 말도 많아. 박 여사는 중얼거리며 바구니를 내려놓고 모자를 벗어 문고리에 걸었다.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저렇게 떠들어대니. 서연 씨는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화만 돋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찌개 그릇을 식탁으로 옮기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입가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손 씻고 식사하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죠. 박 여사는 찌개 그릇을 흘깃 보더니 서연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흠을 찾으려는 듯했다. 이걸 어떻게 끓였길래 김이 이렇게 펄펄 나? 찌개를 끓인 거야? 죽을 순 거야? 마침방에서 나온 민준 씨가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끓여도 김은 많이 나던데요. 내가 뭘 알아? 박 여사가 쏘아붙였다. 맨날 저것만 감싸고도니 나중에 고생해도 난 몰라.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다. 덕수 씨는 점심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아 세 사람뿐이었다. 서연 씨는 생선 조림, 짠지, 데친 나물 무침 등 반찬을 하나씩 차렸다. 모두 박 여사가 예전에 즐겨 먹던 입맛에 맞춰 만든 소박한 음식들이었다. 다만 혈압을 걱정해가는 약간 싱겁게 했다. 서연 씨는 물을 따르고 각자의 수저를 가지런히 놓은 뒤 자리에 앉아 어머님, 오빠, 식사하세요 라고 말했다. 민준 씨가 물을 따르고 어머니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려 할 때 박 여사가 갑자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그릇을 타일 바닥으로 확 쏟아버렸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생선 조각 몇 개가 식탁 아래 덩그러니 나뒹굴었다. 난 이렇게 성의 없이 끓인 거 안 먹어.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온 식구가 깜짝 놀랐다. 민준 씨는 젓가락을 든 채 굳었고 서연 씨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얼룩진 국물 자국에서는 파인애플의 새콤한 향과 향긋한 나물향이 났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 차가움과 뒤섞여 버렸다. 그 순간 서연 씨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계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계모도 똑같이 국그릇을 엎으며 소리쳤었다. 너 같은 쓸모없는 년,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때 그녀는 울기만 했다. 눈은 퉁퉁 붓고 손은 떨면서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웠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그때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서연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말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가져와 국물을 닦고 생선 조각과 기름때를 치웠다. 민준 씨가 당황하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닦을게.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도록 침착했다. 다 닦았어요. 잠깐 쉴게요. 그녀는 더러워진 행주를 들고 가서 빨고 빛바랜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러고는 식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 씨 옆에 앉지도 않았고 평소처럼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크림색 재킷과 낡은 신발을 챙겨 작은 가방을 들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단호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박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서연 씨가 집을 나갈 것이라고는, 더구나 다른 며느리들처럼 울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민준 씨가 따라 나섰지만 서연 씨는 이미 작은 골목길 너머로 사라진 후였다. 그녀의 가냘픈 모습이 대나무 울타리 뒤로 점점 멀어져 갔다. 집안에는 여전히 김이 나는 밥상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다. 박 여사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서연 씨가 양동이 위에 두고 간 젖은 행주가 보였다. 그 안에는 먹다 남은 생선 조각과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부엌은 마치 공기가 모두 빨려나간 듯했고 오직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문밖에서 살짝 부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민준 씨는 멍하니 앉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서연 씨가 화내는 모습을 보았다. 소리치거나 눈물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화내는 모습이었다. 목이 메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침묵이었다. 박 여사는 헛기침을 하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저런 버릇을 부려? 시집와서 밥이나 축 낼 줄 알았지.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왜 항상 서연이한테만 그렇게 못되게 구세요? 못되게. 난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제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제 부모 없는 애라는 거. 우리 집에 시집온 것만으로도 3대가 복 받은 거지.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꽉 막혔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다. 당장 서연 씨를 변호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서연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 여사가 그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마누라 편들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널 낳았는데 누가 좋고 나쁜지 모를 것 같아. 민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던 서연 씨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가냘프지만 단호했던 그 뒷모습. 오후는 무겁게 흘러갔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곧 비가 올 듯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작은 집은 동네 한가운데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마치 오늘 점심 식사는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밖에서 서연 씨는 마을 끝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었다. 버스를 타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그녀는 빛바랜 나무 벤치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 씨의 전화였다. 서연 씨는 화면을 바라보다 망설인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괜찮아? 어디야? 집에 와. 어머니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서연 씨가 말을 잘랐다. 깨진 그릇 소리 없는 밤이 필요해요.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전화기 저편은 잠잠해졌다. 서연 씨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어오며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고 곧 빗방울 몇 개가 정류장 지붕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견뎌온 시간 끝에 찾아온 고요한 침묵만이 있었다. 어쩌면 이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지도 몰랐다. 토요일 아침, 며칠간 계속되던 가랑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다. 햇살이 기와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빛바랜 마당 타일 위로 길게 늘어졌다. 박 여사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부엌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불 피우는 소리와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만 작게 들렸다. 서연 씨는 새벽 일찍 일어나 읍내시장 근처 가게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옷을 깔끔하게 개어 가방에 넣고 세면도구를 챙겨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이른 아침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부엌의 재냄새와 이웃집 커피 향을 실어 날랐다. 그녀는 부엌을 지나가다 어제부터
그대로 쌓여있는 설거지 더미에 시선이 멈췄다. 그릇, 접시, 냄비, 수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기름때는 햇빛 아래 반짝였다. 보지 못한 것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저렇게 두었다는 것을 알았다. 박 여사는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부엌 쪽을 힐끗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서연 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목소리를 높였다. 일찍 일어났으면 내 할 일이나 할 것이지. 이 늙은 어미가 시중 들기를 바라는 거냐? 서연 씨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설거지 더미에 머물렀다. 깊은 숨을 내쉬고 부엌 문 쪽으로 다가가 박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 오늘 아르바이트 가야 해요. 아침 식사랑 마실 물은 준비해 뒀으니 편하게 드세요. 설거지는 혹시 급하게 해야 한다면 오늘은 좀 봐주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가 부채를 마루 바닥에 탁 내리쳤다. 뭘 봐줘? 며느리가 설거지 하나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젊었을 땐 시어머니 기침 소리만 나도 알아서 척척했는데 요즘 며느리들 버릇없기는. 서연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고개를 숙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박 여사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설거지하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께서 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저를 하녀처럼 부리지는 말아주세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비꼬지도 않았지만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정통으로 때리는 듯했다. 방 안에서 듣고 있던 민준 씨가 황급히 달려 나왔다. 그의 눈빛은 당혹스러웠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박 여사가 서연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들어봐라.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가족이랑 하녀를 구분해?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버릇없이 구는 것 좀 봐. 민준 씨는 서연 씨를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았다. 아내의 눈에 서린 깊은 피로감과 오해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의 담담함을 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설거지 더미로 다가갔다. 됐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서연이는 일 가야 하잖아요. 늦으면 안 되니까요. 박 여사는 마치 광장 한가운데 버려진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눈을 부릅떴다. 너 뭐라고 했어? 마누라 편드는 거야? 이제 이 집이 제 거라도 되니? 민준 씨는 망설였다.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해야죠, 어머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이만큼 키워놨더니 이제 저 여자한테 홀려서 옳고 그른 것도 구분 못해.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수도꼭지를 틀어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했지만 작은 부엌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 씨는 가방을 메고 문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뒤돌아 민준 씨를 보았다. 눈빛은 부드러웠고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 여사를 보았다. 원망도 애원도 없었다. 그저 가벼운 고갯짓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발걸음이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담장 위 능소화 가지를 흔들었고 마른 잎사귀 몇 개가 길가에 뒹굴었다. 문 앞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동네 아주머니 몇몇이 모여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에이, 들었어? 뭘? 박 여사네 며느리 말이야. 듣자 하니 엄청난 부잣집 딸이라는데 숨기고 있는 거래. 티 내기 싫어서. 정말. 어쩐지. 결혼식 날 아무도 안 왔는데 신부가 자가용 타고 왔더라니. 응. 듣자 하니 부모님이 서울에서 큰 회사 하신다더라. 딸은 공부도 잘했는데 여기까지 시집와서 고생하는 거 보면 민준이를 정말 사랑하나 봐. 근데 왜 저 무서운 박 여사 밑에서 저러고 산대? 소문은 바람을 타고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처마 밑, 나무 그늘,
마루 끝까지 스며들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히 확인된 것은 없었지만 그 숨겨진 부자라는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한편 부엌에서 박 여사는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낡은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고 눈빛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자신이 반박당한 것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정면으로 반박당한 것에 당황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의 등이 구부정했고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빛바랜 옷 위로 쏟아졌다. 그의 손 아래서 그릇들이 짤랑거리는 소리는 불쾌하지 않았다. 마치 강한 바람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았다. 그날 점심, 식탁에는 여전히 3개의 밥그릇이 놓였지만 식사하는 사람은 둘뿐이었다. 서연 씨는 늦게 돌아왔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천장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만이 들렸다. 박 여사는 거의 먹지 않고 가끔 서연 씨가 늘 자전거를 세워두고 일하러 가는 골목길 쪽을 힐끗거렸다. 서연 씨의 생활 방식, 민준 씨의 행동 방식,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시골 마을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고요했다. 해가 지고 나면 멀리서 간간히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 집안 천장에서 낡은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서연 씨 부부가 자는 작은 방에는 노란 불빛이 꺼지고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연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단정히 앉아 어깨에 얇은 슈를 걸치고 있었다. 이어폰을 끼고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리며 화면 속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그래프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어폰 안에서는 영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차분하고 격식 있으며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싱가포르 지사의 보고를 종합하고 있었다. 체어맨 린, 추가 조항 검토 완료했습니다. 국내 파트너 측에서 동의하면 다음 분기 전에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좋아요. 최종 초안은 12시간 내로 시스템에 업로드하세요. 서연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집중력이 역력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어 올려 환한 이마와 날카로운 눈빛을 드러냈다. 만약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국제 파트너와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 여성이 바로 박 여사의 집부엌 옆에 조용히 서 있던 그 며느리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잠시 후 화면에는 지난 몇 년간 서연 씨 곁을 지켜온 하 비서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예에 바르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존경심을 감추지는 못했다. 회장님, 한국 지사에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 회사와의 계약건 관련해서 재협상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승인하시면. 서연 씨는 가볍게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다. 그 계약건은 보류하세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때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터치패드 위에서 빠르게 손을 움직여 몇 가지 문서에 전자 서명을 했다. 회의는 짧았지만 효율적이었다.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화면에는 밤의 어둠 속에서 외로운 불빛만이 남았다. 서연 씨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살며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 틈새, 초승달이 늙은 대나무 숲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곳을 향했다. 그때 옆방에서 덕수 씨가 뒤척였다. 나이가 들어 잠이 얕아진 그는 작은 소리에도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보니 집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살짝 열린 방문 틈새로 민준 씨 부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젊은 애들이 잠 못 이루고 책이라도 읽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곧 문틈으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였다. 또렷하고 유창한 서현 씨의 목소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낡은 나무 복도에 귀를 기울였다. Business partner, market strategy, project approval. 몇몇 단어들이 드문드문 들려왔다.
이런 단어들은 유학간 조카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온 식구가 가난하다고 여기는 며느리에게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아직 안개가 걷히기 전이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덕수 씨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는 차를 끓여 마루에 앉아 문 앞에 작은 텃밭을 바라보았다. 설전에 심었던 옥수수 몇 그루가 푸른 잎을 무성하게 펼치고 있었다. 서연 씨가 방에서 나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시아버지를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침 햇살이 바나나 잎 끝에 반짝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었다. 어제 지나가다 보니 내가 늦게까지 안 자는 것 같더구나. 서연 씨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네, 급하게 처리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물었다. 그 급한 일이라는 게 아주 큰 일과 관련된 거니? 서연 씨는 잠시 몸을 굳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았다. 날카롭지도 의심하지도 않는 그저 침착함과 약간의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네,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 비밀을 조금만 더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덕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를 더 따르고 한 모금 마신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누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지도 안다. 서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마당 밖 수세미 넝쿨을 뚫고 들어와 서현 씨의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 위로 노란 꽃 그림자를 드리웠다. 작은 집안의 의심과 매몰찬 시선 속에서 마침내 이해하는 눈빛 하나, 믿어주는 마음 하나가 생긴 것이었다. 그날 이후 덕수 씨는 가끔 서현 씨 곁에 더 오래 앉아 있곤 했다. 식사 중일 때도 있었고 그녀가 빨래하는 물동이 옆일 때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현 씨가 이야기할 때면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것이 그가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었다. 서현 씨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누어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그녀는 그가 아주 좋아하지만 감히 사지 못했던 수입과자 한 상자를 선물로 내놓았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좋은 사람은 말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 같으세요. 덕수 씨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감동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럼 너도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때 서현 씨의 미소는 다른 때와 달랐다. 부드럽고 감사함이 가득했다. 스포트라이트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빛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날 아침 햇살이 미쳐 집 마루 끝까지 닿기도 전에 박 여사는 침대에 드러누워 마치 마지막 숨을 거두려는 사람처럼 신음하기 시작했다. 온 식구가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그녀는 끙끙 앓는 소리로 외쳤다. 민준아, 엄마 눈이 안 보여. 엄마 이제 죽나 봐. 민준 씨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어머니는 몸을 웅크린 채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눈은 꼭 감겨 있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연 씨가 부엌에서 황급히 달려오며 당황해서 물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 박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더 크게 신음했다. 안 가. 아무 데도 안 가. 저것들이 날 이 집에서 죽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서연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 남편을 돌아보았다. 오빠, 병원에 가요. 그래도 확실히 검사는 해봐야죠. 한참을 설득한 그대야 박 여사는 서연 씨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올랐다. 덕수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없이 뒤따랐다. 민준 씨는 운전석에 앉아 세 사람이 타기를 기다렸다. 동네 이원으로 가는 내내
박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마치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하는 듯 의자를 꽉 붙잡았다. 그런데 진찰을 받고 혈압을 재고 피를 뽑은 후 의사는 그저 어르신, 괜찮으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기운이 좀 없으신 것뿐이에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서연 씨는 박 여사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빛에는 스치는 분노가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집에 거의 다 와서야 그녀는 한마디 내뱉었다. 이렇게 아픈데 괜찮다고? 내 팔자가 기구하지. 점심 무렵 햇살은 더욱 따가워졌다. 오후 1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집뒷들은 열기를 뿜어내며 후텁지근한 공기를 집 안으로 밀어넣었다. 박 여사는 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야른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당겼다. 누군가 발소리를 내며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마치 나 곧 죽을 것 같아라고 숨죽여 말하듯 작게 신음했다. 서연 씨는 흰쌀죽에 다진 고기와 파를 약간 넣어 끓인 후 그릇에 담아 박 여사의 방으로 가져갔다. 어머님, 조금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그래야 푹 쉬시죠. 박 여사가 손을 살짝 내저었다. 안 먹어. 아파서 아무것도 넘기고 싶지 않아. 그녀의 한숨 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누가 알려줬는지 옆집 팔복내 아주머니가 잘 익은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 들어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듣자 하니 박 여사 몸이 안 좋다면서? 며칠 조용하길래 이상하다 했지. 박 여사는 즉시 목소리 톤을 바꾸어 신음하며 말했다. 나 이제 못 살 것 같아. 팔복 엄마. 집안에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고 며느리는 돈 번다고 바쁘고 아들은 마누라 눈치나 보고 덕수 씨는 한숨만 쉬고 서연 씨는 속이 뒤틀렸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죽 그릇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뒤뜰로 나갔다. 팔복내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금쪽 같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인데 언니는. 박 여사는 숨을 크게 쉬며 부엌 쪽으로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며느리는 달라. 맨날 밖에 나가 일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아파 누워 있는데도 컴퓨터 앞에만 붙어 있다니까. 오후가 되자 서연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루 쉬기로 하고 집에서 박 여사를 간호했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시어머니의 몸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마른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다. 박 여사는 눈을 꼭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입으로는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내가 배 아파 나왔는데 아프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네. 서연 씨는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짜 아픔이 아니라 토라짐이고 심리적인 공격이며 어쩌면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일을 마친 후 서연 씨는 손을 씻고 방으로 올라가 해외 파트너와의 정기 화상 회의를 준비했다.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고 의자를 뒤로 뺀 후 결제해야 할 서류 뭉치를 손에 들었다. 화면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파트너 측에서 다음 분기 인력 유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발표 자료 파일은 다이렉트 폴더에 보내드렸습니다. 고마워요. 비서. 파일 열어볼게요. 그녀는 유창하고 전문적인 영어로 말했다. 그런데 그때 닫힌 방문 밖으로 조용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박 여사였다. 언제 침대를 떠났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문틀을 잡고 서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연 씨가 중년의 양복 입은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름 아래에는 디렉터, 싱어포어 앤드 커리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스치는 놀라움이 있었고 눈은 서연 씨와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방으로 돌아갔다. 입술은 무언가를 알아들을 수 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저것이 언제 저런 높은 양반들이랑 알게 됐지? 그날 저녁, 박 여사는 더 이상 누워서 신음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덕수 씨는 아내를 보았다가 서연 씨를 흘끗 보았지만
차마 묻지는 못했다. 식사 내내 무언가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생선 조림이나 젓갈 냄새가 아니라 의심과 이름 붙일 수 없는 혼란스러운 느낌이었다. 서연 씨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식사를 치우고 덕수 씨에게 차를 끓여주고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했다. 박 여사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예전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꼬치꼬치 캐묻는 듯한 시선은 여전했다. 박 여사가 꾸민 판을 서연 씨는 깨뜨리지 않았지만 박 여사는 이 며느리가 겉보기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도심 일곽의 작은 동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은 벌써 골목 앞 느티나무 아래 모여들었다. 팔복 엄만의 작은 가게 앞, 플라스틱 테이블 몇 개와 낡은 의자가 놓인 그곳은 오래전부터 동네의 비공식 정보센터였다. 누구에게 무슨 재미있는 일이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모두 이곳으로 가져와 기띔하고 양념을 치고 저녁 연기처럼 퍼뜨렸다. 오늘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6시가 조금 넘자 육시 아저씨가 벌써 와 있었다. 손에는 진한 블랙커피 잔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옆에는 팔복 엄마가 커피 우유를 마시며 마치 정보를 나눌 대상을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듣자 하니 팔복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늘렸다. 박 여사네 며느리 있잖아. 무슨 대기업 회장 딸이라던데 엄청나대. 그 말에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다가 즉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 진짜요? 저번에 인쇄소 하는 내 친구 만났는데 걔가 그러는데 서연 씨 이름이 X회사 주주 명단에 있더래. 그 회사 서울에서 엄청 큰 파트너 회사잖아. 돈이 셀 수 없이 많다던데. 차. 육시 아저씨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어쩐지 저번에 길에서 봤는데 옷차림은 정말 소박하더라만 자세히 보면 뭔가 품위가 있어. 맞아. 촌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짜 가난한 애 같지도 않고. 근데 이상하네. 그런 애가 왜 그 집에 시집와서 살지?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박 여사도 그날 아침 가게에 들렀다. 이 가게가 수다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해서 바람이라도 쐴까 하고 나왔다. 그런데 커피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자기 집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듣게 될 줄이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잔을 휘저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갔고 귀는 쫑긋 세워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팔복 엄마가 박 여사를 흘끗 보고는 반농담 반진담으로 말했다. 어머, 박 여사 여기 계셨네. 우리가 괜한 소리 했나 봐. 에이, 뭘 숨길 게 있다고 그래요? 박 여사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런 헛소문들 믿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부자면 이 동네 사람들 다 일 안 해도 되겠네. 가게 안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박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침 햇살 속에서 빠르게 녹아내리는 아이스커피 잔 속으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웃음 대신 이름 모를 혼란이 가득했다. 잠시 후 덕수 씨도 왔다. 그는 아내 옆에 앉아 아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별말 없이 그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의 시선은 골목 어귀의 나무들을 향해 멀리 뻗어 있었다. 그를 본 팔복 엄마가 물었다. 덕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댁은 정말 복 받았어요. 예쁘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었으니. 솔직히 말해서 서연 씨는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촌뜨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덕수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연 씨가 일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거나 그녀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인내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은 을 보면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근처 채소 가게 주인인 최 여사가 거들었다. 혹시 몰라요. 나중에는 박 여사네 며느리가 온 집안을 먹여 살릴지. 그 말에 박 여사는 잠시 멈칫했다. 손에 든 커피 잔이 살짝 기울어 커피 몇 방울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얼버무렸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죠.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은 감히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하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박 여사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낡은 수건을 꺼내 땀을 닦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앞에는 작은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그녀가 점점 명확해지는 사실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고 상기시키는 듯했다. 잠시 후 덕수 씨가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아내에게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마셔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박 여사는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나 걱정돼요. 덕수 씨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무슨 걱정? 우리가 저 아이한테 잘못 대한 건 아닌지 걱정돼요. 그는 침묵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함께 산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만함이나 고집이 아니라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내가 걔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걔는 평범한 여자애들 같지가 않아요. 참는 방식, 일하는 방식. 저번에 걔가 컴퓨터로 회의하는 거 봤어요. 영어로 뭐라고 막 하는데 내가 못 본 게 아니에요. 덕수 씨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봤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서연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박 여사는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카페에서 들었던 말들, 서연 씨의 행동들, 모든 것이 뒤섞여 커다란 혼란을 이루고 있었다. 설마 처음부터 자신이 틀렸던 걸까? 자신이 가난하고 돈만 밝히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능력 있고 착한 사람이었던 걸까?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후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름 모를 무언가가 이른 아침 안개처럼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차갑지만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안개처럼. 그날 저녁, 날씨는 쌀쌀했고 바람이 불어 길가에 나뭇잎을 스산하게 흔들었다. 남준 씨는 호텔 로비 근처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기고 서서 서연 씨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다. 가벼운 화장을 했지만 당당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다. 서연 씨는 재빠른 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작은 가방을 손에 꼭 쥐고 가끔 시계를 보며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듯했다. 남준 씨는 벽 모서리를 살짝 잡았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최근 서연 씨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자주 외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옛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간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오늘 남준 씨는 서연 씨가 돈 많은 사람들만 드나드는 5성급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잠시 후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들어섰다. 양복에 구두 차림이었다.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여비서가 따랐다. 그들은 서현 씨와 악수했다. 남자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세 사람은 호텔 직원이 이미 문을 열고 안내하는 VIP 회의실 쪽으로 향했다. 남준 씨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고 안을 명확히 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격식 있게 진행되는 모습이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매일 자기 집에 허름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니. 남준 씨는 뒤로 물러나 천천히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는 감히 들어갈 수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그저 어지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할 뿐이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이름 모를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서연이는 누구일까? 왜 나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을까?
그 남자와는 무슨 관계일까? 그날 저녁, 집안의 식사 시간은 정말 조용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박 여사가 남준 씨가 말이 없고 먹지도 않는 것을 보고 나지막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는 식사를 차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남준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차갑고 무언가 원망하는 듯한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남준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연 씨는 그에게 국 한 그릇을 떠주었다. 손이 살짝 그릇에 닿았지만 남준 씨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밤늦게 온 식구가 잠들었을 때 서연 씨는 방으로 들어갔다. 남준 씨는 아직 깨어 있었다. 그는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워 있었고 이불은 목까지 덮여 있었다. 아직 안 잤어요? 응.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남준 씨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 아직 말 안 한 거 있어요? 서연 씨는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저녁 호텔에서 누구 만났어요? 서연 씨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나 미행했어요? 아니, 우연히 지나가다가 친구가 술 먹자고 불러서. 남준 씨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웠다. 나한테 뭘 숨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낯선 남자와 악수하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서연 씨는 고개를 돌렸다. 손으로 야른 잠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말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남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서연 씨는 고개를 숙였다. 눈빛이 흐릿해졌다. 내가 말하면 당신이 날 더 이상 믿어줄까요? 남준 씨는 일어서서 발코니로 나갔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싸늘한 기운을 실어날랐고 사람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다. 그는 난간에 팔을 기댄 채 아내를 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거실에서 덕수 씨가 우연히 지나가다 부부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다. 그는 걸음을 멈췄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저 닫힌 방문 틈새로 두 사람의 그림자를 조용히 바라보다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떤 비밀들은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지켜진다는 것을. 그 역시 아내와 자식들에게 비밀을 간직한 적이 있었다. 상처받을까봐 가족의 연약한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덕수 씨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다. 마음속으로 문득 걱정이 들었다. 만약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 균열이 언젠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깊은 골이 되지는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지만 남준 씨는 늦게 일어났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고 시선을 피했다. 서연 씨가 죽 그릇을 내밀었지만 그는 그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앉아 먹었다. 아무도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여사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자 또 사소한 일로 싸웠나 보군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덕수 씨를 향해 작게 말했다. 거봐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렇게 까탈을 부리잖아요. 덕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식탁을 치우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한 연민이 피어올랐다. 저 아이는 분명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 수많은 침묵의 층에 묶여 있는 것이었다. 점심 무렵 서연 씨는 다시 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서 반사되는 빛은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었다. 회의, 서류, 지시, 모든 것이 반복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속았다고 느끼지 않게 하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파트너에게 보내려던 이메일은 쓰다만 채 열려 있었지만 다음 글자를 입력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입력해야 할 말, 해야 할 말이 바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하늘은 이상하게 흐렸다. 짙은 구름이 마치 불투명한 장막처럼 작은 집의 낡은 기와지붕을 가로질러 덮고 있었다. 평소의 신선한 공기는 갑자기 끈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숨막힐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마당에서 남준 씨는 오토바이를 끌어냈다. 동작은 느렸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서연 씨는 문 옆에 서서 하얀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평소처럼 남편의 옷깃을 닦아주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가자 남준 씨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살짝 옆으로 피했다. 아침 인사도 눈 맞춤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시동을 걸고 떠나버렸다. 이른 아침 안개 속으로 희미한 배기음과 연기만을 남긴 채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손수건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골목 밖으로 사라지는 남준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안에서는 박 여사가 마당을 쓸면서 닫힌 방문 틈새로 힐끗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덕수 씨에게 말하는 동시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에 무슨 일 있어? 내가 봤어. 어제 남준이는 시무룩했고 며느리는 눈은 퉁퉁 붓고 입술은 꽉 깨물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싸운 게 분명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야. 덕수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살짝 기침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여사가 말을 이었다. 내가 내 아들 키워서 아는데 걔가 누구를 좋아하면 죽도록 좋아해요. 지금 넋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건 속았다는 증거밖에 없어요. 저 여자애, 솔직히 난 의심스러워요. 방 안에서 서연 씨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결혼 반지가 나무 탁자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낡은 거울 표면에 반사되어 그녀의 붉어진 눈가를 비추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반지를 만졌다. 모든 기억이 소용돌이처럼 밀려왔다. 남준 씨가 햇살 가득한 오후, 마을 어기삼거리에서 그녀에게 이 반지를 주었던 날. 그때 두 사람은 진실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때 서연 씨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기 위해 모든 화려함을 숨기고 정말 소박하게 살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의 만남, 몇 번의 고급스러운 장소에서의 모습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새어 나오듯 드러나기 시작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착하고 순박했던 남준 씨는 바로 그녀의 침묵 때문에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서연 씨는 자문했다. 만약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이 사랑은 여전히 존재할까? 오후가 되자 박 여사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설거지하는 서연 씨를 보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참 이상한 시간이야. 얼굴은 잔뜩 찌푸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꼭 남 같아.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 흐르는 소리가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섞여 들렸다. 박 여사는 혀를 찼다. 내가 말해주는데 남자가 아내를 더 이상 믿지 않으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야. 내가 이 집 꼴을 보니 곧 이혼하겠구먼. 마침 지나가던 덕수 씨가 그 말을 듣고 나섰다.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시오.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법인데 당신이 자꾸 말을 보태면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박 여사는 지지 않았다. 내가 맞는 말 했잖아요. 저 여자애가 뭘 그렇게 숨겨요? 맨날 몰래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요즘은 남준이가 밤새 술 마시는 것도 봤어요. 이게 어떻게 조용하겠어요? 서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싱크대로 떨어져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섞여 사라졌다.
그날 저녁, 남준 씨는 저녁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 그는 친구랑 약속 있어라는 짧은 문자만 남겼다. 서연 씨는 문자를 읽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도,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두꺼운 벽이 생긴 것을 느꼈다. 남준 씨는 공단 근처 동료들과 자주 모이는 작은 술집으로 갔다. 그는 소주 한 병을 시켜 잔에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눈은 멍하니 창밖의 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친한 동료인 승우 씨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남준 씨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나랑 아내랑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싸웠어. 아니, 근데 내 아내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달라졌어. 꼭 두 개의 삶을 사는 사람 같아. 승우 씨는 혀를 차며 친구에게 술잔을 밀어주었다. 마셔. 요즘 여자들 이상해. 나도 많이 봤어. 겉으로는 순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음흉해. 너 조심해. 남준 씨는 한 모금 마셨다. 술 기운이 목구멍까지 뜨겁게 퍼졌지만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승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근데 내 아내 이름이 뭐였지? 남준 씨가 빠르게 대답했다. 김서연. 승우 씨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뒤적였다. 잠시 후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참견하는 건 아닌데 이 이름 우리 회사 파트너사 대주주 이름이랑 똑같아.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완전히 똑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남준 씨는 얼어붙었다. 손에 든 술잔이 허공에서 멈췄다. 승우 씨가 말을 이었다. 너 한번 확인해봐.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어. 만약 내 아내가 맞다면 내가 엄청난 비밀에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밤늦게 남준 씨는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집에 돌아왔다.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서연 씨는 벽을 향해 누워 있다가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뭐 좀 먹었어요? 남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서연 씨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닿으려 했지만 남준 씨는 살짝 몸을 움찔하며 멀어졌다. 그 거리는 비록 한 뼘에 불과했지만 서연 씨에게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단 한 번의 거짓말만 더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첫 장맛비가 예고 없이 쏟아져 내렸다. 낡은 사무실 양철 지붕 위로 물줄기가 세차게 부딪혔다. 남준 씨는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고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그만이 남아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텅 빈 방을 채웠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입력했다. 미래 그룹 대주주. 최근 이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구 승우 씨가 언급한 이후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명단 맨 위에는 김서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생년월일, 본적까지 아내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 이름 아래에는 대주주 겸 공동 창업자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고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과 나란히 있었다. 남준 씨는 멈칫했다. 양손이 힘없이 늘어졌다. 마우스가 책상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수많은 의문과 의심이 순식간에 풀렸다. 그녀, 자신이 순하고 인내심 강하며 자신에게 의지에 산다고 믿었던 그녀가 사실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금융제국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류를 인쇄해서 서둘러 가방에 쑤셔 넣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속아왔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가 친구 만나러 가 회사 일 때문에 라고 말했던 순간들, 그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던 순간들, 침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현명한 아내의 신중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리감이었다.
그날 저녁,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온 식구가 일찍 저녁을 먹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불편한 눈빛으로 서연 씨를 쏘아보았고, 덕수 씨는 그저 말없이 반찬을 집을 뿐이었다. 남준 씨는 저녁 식사에 오지 않았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랐고, 묻지도 않았다. 서연 씨는 앉아서 밥을 먹었지만 속은 불타는 듯했다. 막연한 예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 후 서연 씨는 노트북을 열고 비서와의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네, 회장님. 싱가포르 파트너 측에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계획대로 지분 양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면. 서연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잠깐만요. 시댁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잠정 중단하세요. 아직 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제가 먼저 처리하도록 하죠. 하 비서는 화면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오해받으실까 걱정됩니다. 괜찮아요. 아마 이제 곧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서연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슬픈 얼굴을 비추었다. 결혼 반지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처럼 반짝였다. 문이 벌컥 열렸다. 남준 씨가 들어섰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손에 든 가방도 젖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곧장 책상으로 다가가 가장자리가 젖어 얼룩진 종이를 꺼내 서연 씨 앞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서연 씨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눈빛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미래 그룹 주주 정보 사본이었다. 김서현이라는 이름이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남준 씨는 팔짱을 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군요. 나한테 모든 걸 숨기고. 남준 씨, 제 설명 좀 들어봐요. 설명. 뭘 더 설명해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회사 이름으로 회의 주재하고, 호텔에서 손님 접대하고, 나한테 숨기고, 이 집 식구들 전부에게 숨기고, 대체, 서연 씨는 고개를 숙였다. 울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돈 때문에 날 사랑하길 원치 않았어요. 진짜 내 모습 그대로 화려한 껍데기가 아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남준 씨는 비웃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로 살지 않았잖아요. 두 얼굴로 살았잖아요. 당신은 회장이고 나는 당신이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쓸모없는 남편이었던 거죠. 서연 씨가 벌떡 일어섰다. 당신은 쓸모없지 않아요. 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요. 당신은 처음으로 나에게 평온함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에요. 난 그저 그걸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돈이나 지위에 휘둘리지 않는 감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남준 씨는 침묵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작은 방은 갑자기 숨막힐 듯 답답해졌다. 거실에서 박 여사는 숨을 죽이고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덕수 씨를 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차를 따랐다. 세상에,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저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방 안에서 남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거 알아요? 날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연 씨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아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변심하는 남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당신이 변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언젠가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밀을 지켰어요. 남준 씨는 여전히 침묵했다. 밖에 비는 잦아들기 시작했고 가랑비만 내리고 있었다.
덕수 씨가 방 앞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 서더니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공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가장 깊은 감정일수록 침묵과 자존심 때문에 시험받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바람이 녹슨 철조망 사이로 힝힝 불며 양철 지붕을 때려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작고 허름한 단층집은 밤새 폭풍우 속에서 떨고 있는 듯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낡은 부엌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고함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대단하네, 김서연 씨. 그렇게 두 얼굴로 살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남준 씨는 집 중앙에 서 있었다. 얼굴은 벌개졌고 손에는 아내의 이름이 대주주로 찍힌 서류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미 들끓고 있는 공간을 베는 칼날 같았다. 서연 씨는 말없이 서 있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다. 심장이 조여들었고 남준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가 지켜왔던 믿음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난 진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첫날부터 날 속였잖아요. 남준 씨가 말을 이었다. 어둠 속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박 여사가 안방에서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마치 기회만 기다렸다는 듯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저것은 글렀다고 했잖아. 꽃뱀처럼 굴면서 가난한 척, 불쌍한 척 하더니 이제 꼬리가 잡혔네. 그녀는 서현 씨에게 다가갔다. 눈빛은 불타는 듯했다. 여기가 내가 사람 마음 시험하는 곳인 줄 알아? 부자면서 아닌 척하다니. 이 집 식구들 전부를 장난감 취급했어? 서현 씨는 떨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두 손을 움켜쥐었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다. 덕수 씨도 안방에서 황급히 뛰쳐나왔다.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그는 말리러 나섰다. 자, 진정들 해요.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이야기합시다. 밤늦었는데 이웃들 다 듣겠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가 소리쳤다. 당신은 입 다물어. 맨날 저것만 감싸고 돌더니 저것이 우리 집 식구들 전부를 어떻게 속였는지 알아요? 결혼해서 신분을 숨기는 게 말이 돼요? 남준 씨가 손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는 서현 씨를 돌아보았다. 눈빛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 꼭두각시처럼 노란한 기분이었다는 거 알아요? 서현 씨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방울이 낡은 타일 바닥 위로 조용히 떨어졌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깊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회장이나 재벌딸로 보이지 않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진정한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서현 씨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귀 기울일 인내심이 없었다. 남준 씨는 등을 돌렸다. 아무 말 없이 낡은 슬리퍼를 끌고 문 밖으로 빠르게 나섰다. 박 여사가 뒤에서 소리쳤다. 그래, 가. 이 집은 저 가짜 때문에 곧 폭발할 지경이니까. 문이 세차게 닫히면서 문틀 전체가 덜컹거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졌고 나뭇가지가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 북소리처럼 울렸다. 집 안에서 서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바람 소리와 뒤섞였고 어깨는 계속해서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나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다. 덕수 씨가 며느리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의 얼굴은 훨씬 늙어 보였고 눈빛은 걱정스러웠지만 따뜻했다. 아가야, 내게 아기가 없었다는 걸 안다. 다만 이 집이 원래 좁고 사람 마음은 더 좁아서 그런 게지.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게다. 서현 씨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점차 마르고 단호해졌다. 그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다 멈췄다. 하 비서, 나예요. 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해줘요. 장소는 로얄 호텔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박한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무언가를 알아들을 수 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덕수 씨가 물 한 잔을 따라 아내에게 건넸다.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 좀 줄이는 게 어떻겠소? 저 아이는 진심인데 당신이 계속 꼬투리만 잡으면 언젠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소. 난 가짜 진심은 필요 없어요. 박 여사가 물 잔을 옆으로 확 밀쳐버렸다. 물이 바닥으로 튀었다. 덕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밖의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더 격렬한 폭풍, 즉 사람의 마음속 폭풍이 불고 있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남준 씨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서연 씨는 밤새 뒤척였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잃는 것이 있고 상처받더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온 동네, 온 집안에 파문이 일었다. 주요 방송사의 아침 뉴스 화면에 푸른색 한복 스타일의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화려한 조명 아래 강당 중앙에 환하게 나타났다. 저희는 지금 로얄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 그룹 회장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TV 앵커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좁고 허름한 단층집 안의 TV 화면이 갑자기 밝게 빛났다. 부엌에서 박 여사는 채소를 썰고 있었지만 귀에는 익숙한 아침 뉴스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서연 씨의 얼굴이 부드러운 미소, 확고한 눈빛,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 나타나자 박 여사는 칼을 떨어뜨려 손을 벨 뻔했다. 바구니에 담겨있던 수저가 바닥에 요란하게 떨어졌다. 세상에. 그녀는 중얼거렸다. 눈은 화면에서 떼지 못했고 날씨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서연 씨는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와 눈부신 조명 앞에 서 있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단아한 정장 차림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는 위엄과 세련됨을 풍겼다. 박 여사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저는 미래 그룹 현 회장 김서현입니다. 서현 씨가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다른 모습, 다른 신분으로 만나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손을 들었다. 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지만 집안의 큰 변고 이후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제 신분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제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사랑받기 위해 더 소박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남준 씨가 일하는 건설 회사 사무실의 벽걸이 TV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커피 잔을 들고 있다가 멈칫했다. 서연 씨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새겨지는 듯했다. 김서연. 그는 중얼거리며 잔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옆자리의 동료가 어깨를 툭 쳤다. 자네 아내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내가 자네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텐데. 남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가는 붉어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작은 집 안에서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날카롭던 그녀의 늙은 눈은 이제 흐릿해졌고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덕수 씨가 마당에서 물 주전자를 들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당신 눈으로 직접 봐요. 똑똑히 보라고요. 박 여사는 TV 화면을 가리켰다. 손은 마치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듯 떨리고 있었다.
덕수 씨는 주전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화면을 보았다. 서연 씨가 영어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이 살짝 펴지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지. 저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하지만 착하게 살았어. 안타까운 건 뭐? 당신이 걔를 남처럼 대했다는 거지.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마치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듯했다. 자신이 서연 씨에게 퍼부었던 가혹한 말들, 엎었던 그릇들, 뿌리쳤던 손길들이 이제는 바늘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그날 오후 이웃들이 시끌벅적하게 몰려왔다. 팔복 엄마는 장바구니를 들고 문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다. 세상에, 박 여사 며느리가 미래 그룹 회장이라니. 정말이에요? 방금 TV에서 봤어요. 난 예전 소문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 뭐? 미래 그룹이라고요? 육시 아저씨가 어디선가 나타나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농담하지 마세요. 저 서연이가 회장이라고요? 저번 주에게 다큐멘터리 봤는데 박 여사 며느리일 줄이야. 정말. 감탄사와 수군거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집안에서 박 여사는 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방금 누군가 지어준 신문이 들려 있었다. 김서연 회장, 첫 공식 석상에서 밝히다. 진실하게 살고 싶어 침묵을 선택했다. 일면 중앙에 굵게 인쇄된 헤드라인 아래에는 한복 스타일 정장을 입고 고개를 높이 든 서연 씨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서 있었고 그녀의 시어머니는 생선 조림 냄새가 밴 부엌 한가운데 앉아 폭풍에 휩쓸린 듯한 마음으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전화기를 찾았다. 서연 씨의 번호를 눌렀다.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번호를 눌렀다. 여전히 긴 신호음만 이어졌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마치 고백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 서연 씨는 여전히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거만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했다. 제 침묵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누가 저에게 진심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해견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젊은 여기자 한 명이 울먹이며 물었다. 지난 시간 동안 견뎌온 것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연 씨는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가치가 없었다면 저는 오래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비가 낡은 기와지붕 위로 가볍게 내리며 먼지 낀 유리창 위로 얼룩을 남겼다. 작은 집은 침묵에 잠겨 쓸쓸했다. 한때 박 여사가 온갖 지시를 내리던 부엌에는 이제 벽걸이 시계의 느릿한 째깍거리는 소리와 미처 치우지 못한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식은 밥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박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준 씨와 서연 씨의 결혼 사진이 탁자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 서연 씨는 여전히 수줍게 남준 씨 어깨 뒤에 숨어 소심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박 여사는 형식적으로 찍는 거지 무슨 악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결혼하냐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이 그녀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그때 서연 씨의 눈빛은 오늘 TV에서 본 단호한 눈빛과는 달랐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은 낯설면서도 동시에 가슴 시리도록 가깝게 느껴지는 걸까? 그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물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지만 마음은 불타는 듯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바람처럼 기억 속을 파고들었다. 내가 우리 아들을 금광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근본도 모르는 것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이 집은 널 받아들이지 않아.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 걸 보니
남자 꼬시는데 익숙한가 보네. 그녀가 내뱉었던 모든 말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자신을 베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시집가면 복종해야 하고 며느리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서현 씨, 그 작은 체구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 눈에는 가시 같았다. 감히 고개를 들고 살아서, 감히 허락 없이 사랑해서, 감히 원망 없이 견뎌내서. 마당에서 덕수 씨는 담배를 말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비오는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다. 아까부터 거기 앉아 있었소?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도 화난 거요? 화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후회하는 거예요. 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도 잘못을 알고 고치면 된 거요. 우리 며느리 좋은 사람인 거 난 오래전부터 알았소. 다만 당신이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 박 여사는 손수건을 꽉 쥐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녹차물 한 대야를 준비했다. 서연 씨가 예갓집 생각이 난다며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을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다 끝나자 깨끗한 세면 수건을 하나 더 가져와 깔끔하게 개어 쟁반 위에 놓았다. 낡은 학생 노트 종이 위에 떨리는 글씨로 몇 줄을 꾹꾹 눌렀었다.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가야. 엄마는 이 사과가 너무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읽어주길 바란다. 그녀는 쪽지를 접어 도자기 그릇 아래 끼워 넣고 조용히 물 쟁반을 들고 서연 씨의 방문 앞으로 갔다. 그 방은 오랫동안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는 곳이나 마찬가지였다. 한 번도 가까이 간 적도, 문을 두드린 적도 없었다. 오늘 평생 처음으로 박 여사는 손을 들어 가볍게 3번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그녀는 나무 문에 손을 얹고 뺨을 갖다 댔다. 마치 아내의 숨소리라도 듣고 싶은 듯. 아가야, 엄마, 아따. 방 안에서 서연 씨는 책상 옆에 앉아 있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문자를 읽었고 첫 번째 노크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바로 열 수 없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 여사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팔로 무릎을 감쌌다. 비가 더 거세지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져 옷자락을 적셨다. 문득 문이 벌컥 열렸다. 서연 씨가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흐트러진 머리.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들어 서연 씨와 눈을 마주쳤다. 수년 동안 그녀가 늘 피했던 그 눈빛이었다. 아가야, 엄마가. 그녀는 말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연 씨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안으로 모셨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처마 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녹차 향만이 있었다. 박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훌쩍이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었던 사람의 목매인 통곡이었다. 엄마는 몰랐다. 정말 몰랐어. 엄마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서연 씨는 손수건을 꺼내 박 여사의 머리카락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었다. 엄마는 내가 너무 잘나서 엄마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조용히 살기를 선택했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굴욕을 참았어. 엄마는 자격이 없어. 내 시어머니 될 자격이 없어. 서연 씨는 옆에 앉았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녀는 용서한다는 말도 원망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녹차 그릇을 가져와 박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님, 드세요. 이 차, 어머님께서 끓이신 게 제일 맛있어요. 소박한 한마디가 마치 쌓여있던 모든 번뇌와 매몰찬 감정들을 씻어내는 듯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울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쓴맛이 없었다. 처음으로 후회할 줄 아는 마음에 가벼움만이 있었다.
마당에는 비가 그쳤고 하늘이 개고 있었다. 작은 집은 조용했다. 마치 폭풍우 치던 날들을 겪지 않은 것처럼. 오직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피곤한 공간 속에서 나지막이 잉잉거릴 뿐이었다. 천장 중앙에 매달린 동그란 전등 불빛이 따뜻한 노란빛을 비추며 낡은 상아색 벽 위로 천천히 빗줄기를 드리웠다. 남준 씨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슬리퍼가 시멘트 바닥에 가볍게 부딪혔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집안에서 그의 어머니는 나무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급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소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마치 속마음을 다 쏟아내고 운 사람 같았다. 안쪽 방에서는 서연 씨가 옷을 개고 있었다. 그녀는 남준 씨의 셔츠를 하나씩 접어 매끄럽게 편 다음 낡은 천 가방에 넣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오직 그녀의 손만이 가볍게 반복적인 동작을 하고 있었다. 남준 씨는 문 중앙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멍했다. 마음속 무언가가 꽉 막힌 듯했다. 갑자기 모든 편견, 분노, 자존심이 덧없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서현아, 그가 입을 열었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눈빛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평온한 시선이었다. 그 평온함 속에서 남준 씨는 자신이 작고 약하게 느껴졌다. 그는 다가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그 안에서 지난 며칠간의 침묵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는 듯. 하지만 서연 씨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다시 고개를 숙여 얇은 수건 조각을 접기 시작했다. 미리 말했어야 했어. 남준 씨가 느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다면 내가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서연 씨는 수건을 접다가 손을 허공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말했다면 당신은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여전히 믿었을까요? 남준 씨는 침묵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부드러웠다. 난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한 아내처럼 살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밥하고 빨래하고 힘든 날들을 헤쳐나가고 싶었어요. 난 모든 걸 가졌었지만 내가 가장 원했던 건 신분이나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밖에서 박 여사는 조용히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심장이 죄어왔다. 그녀는 그토록 미움받던 며느리가 여전히 남편에게, 이 가족에게 정중하게 말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남준 씨는 서연 씨 옆에 앉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메었다.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너 혼자 모든 걸 견디게 했어. 너는 옳았지만 나는 틀렸어. 서연 씨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내가 옳거나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누구나 각자의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과거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고, 당신은 속을까 봐 두려웠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남준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이 데려왔던 시골 처녀도 TV에 나왔던 그룹 회장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를 가장 후회하게 만드는 것일 터였다. 박 여사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천천히 일어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안에 들어가서 좀 쉬게.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고 떠나기 전에 서연 씨를 다시 한번 흘끗 보았다. 더 이상 따지는 듯한 눈빛이 아니었다. 뒤늦은 공감만이 담겨 있었다. 덕수 씨가 마루에서 들어와 뜨거운 찻잔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는 별말 없이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부드러웠다. 남준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서연 씨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른 아침 바람처럼 온화한 미소였다.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어떻게 사느냐에 있는 거죠. 남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밝아졌다.
마음속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고통이 아니라 놓아버림이었다. 체면을 버리고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곁에 앉아있는 아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마당에는 비가 그쳤고 하늘이 개고 있었다. 집안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마을 정자 앞 푸른 나뭇잎 사이로 막 스며들 무렵 골목 어기찻집은 벌써 이야기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뜨거운 찻주전자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팔복 엄마는 낡은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주위를 힐끗거리며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육시 아저씨가 잔에 물을 더 따르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듣자 하니 박 여산의 며느리가 엄청 큰 그룹 회장이라던데. 돈은 물 쓰듯 하면서 단층집에 살고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 먹고 내가 아는 부잣집 애들이랑은 영딴판이야. 팔복 엄마가 눈을 흘깃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잘 안다는 듯이. 나도 들었어. 근데 그 아가씨 참 괜찮더라. 장 보러 갈 때도 플라스틱 바구니 들고 다니고 저기 개천 옆길가 포장마차에서 잔치국수도 사 먹고 전혀 격식 차리는 게 없어. 잡화점 딸인 수진 씨가 끼어들었다. 어제는 우리 동네 애들한테 공책도 사줬어요. 새 학년 됐다고 작은 선물 주는 거라고 하던데요. 누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야기는 들판의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칭찬하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 서연 씨가 처음 시집왔을 때처럼 꽃뱀 운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말투도 시선도 바꾸었다. 그때 서연 씨가 시장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채소, 과일, 수박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옅은 푸른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옆에는 박 여사가 그녀의 팔꿈치를 가볍게 잡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미끄러질까 봐 걱정하는 듯. 그 모습에 찻집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잠시 멈칫했다. 골목 입구에서 아이들이 요쳤다. 서연이 언니, 언니, 우리한테 또 책 읽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서연 씨는 웃으며 바구니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었다. 응, 이번 주말에 언니 시간 나니까 우리 문화센터에서 만나자. 근처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저으며 감탄하듯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걔가 콧대 높은 서울 아가씨인 줄 알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시골 애들보다 더 정이 많아. 박 여사가 돌아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마치 꾸짖듯 말했다. 앞으로 내 며느리 보고 꽃뱀이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요? 쟤는 착하고 남편 위하고 시댁 식구들 위하는 애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때는 그렇게 함부로 말했잖아요. 생각할수록 부끄럽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분위기는 마치 오래된 험담들이 모두 사라진 듯했다. 덕수 씨가 뒤쪽에서 걸어 나와 찻주전자를 들고 이야기에 합류했다. 나도 처음에는 놀랐지. 하지만 저 아이가 사는 걸 보면 제대로 교육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 돈에 의지한 적도 없고 누구를 자기보다 낮게 본 적도 없어.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팔복 엄마가 서연 씨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아가야,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숨겼어? 이제 유명해졌으니 기자들이 몰려올지도 몰라. 서연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숨긴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박 여산의 며느리일 뿐인데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숨기고 드러내고 하겠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서연 씨의 손을 잡았다.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엄마도 말했잖아. 너는 영원히 내 며느리라고.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엄마는 알 필요 없어. 주변 사람들은 감동한 사람도 있었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작은 가족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서연 씨는 보리수나무 아래 돌 의자에 앉아 익숙한 집의 붉은 기와지붕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세대에게 비바람을 막아주었던 낡은 기와들이 여전히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좋은 것들이 이해받았고, 마침내 더 이상 의심과 불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 씨는 꺼내서 발신자 이름을 확인했다. 하 비서였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부드럽게 말했다. 네, 하 비서. 듣고 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해외 파트너 측에서 직접 댁으로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갖춘 한국 여성을 말입니다. 서연 씨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눈은 여전히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전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물 반찬, 생선 조림, 젓갈, 그리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덕수 씨는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서연 씨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리고 저 작은 동네 사람들은 오늘 한때 미움받고 무시당했던 한 며느리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그녀가 사랑과 인내, 그리고 착한 삶의 방식으로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이야기를. 돈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진실했던 그녀의 정과 의리 때문에. 이른 아침, 첫 햇살이 마을 정자 앞 보리수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그늘진 마을 길 위로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고운 옷을 차려입고 이 지역의 중요한 날 중 하나인 전통공예 계승 기념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향내음이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졌고, 정자 안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어우러져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정자로 향하는 사람들 사이로 서연 씨가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온화한 눈빛에는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옆에는 수많은 오해를 겪었던 남편 남준 씨가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박 여사도 뒤따랐다. 손에는 과일과 향초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보기 드물게 환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서연 씨가 특별히 맞춰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붉은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 박 여사,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며느님이 예쁘고 능력도 좋으니. 내가 말했잖아요. 서연이는 착하다니까요. 아무나 사람 볼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박 여사는 그저 웃기만 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며느리를 볼 때면 눈시울이 붉어져 마치 물이 넘치기 직전에 둑 같았다. 축제 무대 위에서는 덕수 씨가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깊고 따뜻한 소리가 정자 마당에 울려 퍼지자 온 마을이 숨을 죽이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 선율 속에서 오랜 기억, 전통과 사람에 대한 향수, 그리고 수많은 세대의 이어짐을 느꼈다. 연주가 끝나자 사회자가 서연 씨를 연설자로 초대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넓게 트인 공간 속에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저는 전통 공예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때는 성공하기 위해 뿌리를 버려야 한다고, 다른 이름과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때만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정자 마당 가득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웃으며 수염을 쓰다듬고 무릎을 탁 쳤다. 저 말이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이 뿌리를 지킬 줄 아네. 서연 씨는 인사를 하고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지역 전통 공예를 위해 준비한 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큰 소리로 읽었다. 김서연 씨 가족께서 지역 공예 전승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2억 원을 기부하시고
지역 사회 공방 설립을 지원하여 우리 마을의 전통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기로 하셨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근처에 서 있던 여학생들은 눈을 별처럼 반짝였다. 그때 박 여사가 서연 씨 앞으로 다가섰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조용해졌다. 그토록 까다롭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허리를 숙여 며느리를 가볍게 안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를 버리지 않아 줘서 고맙다. 아가야. 서연 씨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그 품을 가볍게 다시 안았다. 원망의 말도 한숨 소리도 없었다. 감정은 때로는 한 번의 포옹만으로도 쌓여 있던 모든 잘못을 씻어낼 수 있었다. 남준 씨는 옆에 서서 조용히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그는 다가가 서연 씨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마치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조용히 말하는 듯했다. 낡은 정자 지붕 위에서는 형형색색의 등불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웃으며 뛰어다녔다. 노인 몇몇은 차를 마시며 고개를 젓고 빙그레 웃었다. 정말 박 여사네 집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됐네. 하지만 서연 씨는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상처들, 오해들, 과거의 매몰찬 말들, 모든 것이 오늘 아침의 맑은 공기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무도 이것을 동화라고 부르지 않았다. 요정도, 마법 지팡이도, 기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용서하고, 착하게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일 것이다.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일들은 당시에는 자신이 희생자이고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때로는 바로 그 상처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조차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항상 이 말을 기억한다. 당신이 용서할 만큼 강하다면 당신은 행복하게 살 만큼 강한 것이다. 상대방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서연 씨는 침묵 속에서 착하게 사는 법을 선택했지만 필요할 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았다. 박 여사는 한때 매몰찼지만 결국에는 고개 숙여 사과할 줄 알았다. 그리고 남준 씨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기로 선택했다.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다. 현실에는 요정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사람과 사람이 있을 뿐이며 서로에게 잘 대하든 못 대하든 모두 선택의 문제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넓고도 가까운지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의견은 소중한 배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감동적이고 가깝게 느껴지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도 바로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될지 모릅니다.